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요즘 경제 핫플레이스 꼽아보라고 하면 황리단길이나 벚꽃길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경주의 랜드마크가 첨성대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첨성대가 세월이 갈수록 점점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헌재의 역사, 오늘은 첨성대가 과연 얼마나 기울었는지 살펴보고 첨성대 기능 논쟁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향신문 이기원 스토리텔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거에 저희 성행 갈 때 단골이었죠. 그냥 경주 그렇죠. 가면 불국사 석굴암, 네. 대릉원 첨성대 이거 반드시 들려야 되는 곳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봄이면 벚꽃길로 또 그 예약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관광 명소가 자꾸 그렇습니다. 생겨요. 예전에 경주에다가 무슨 벚꽃길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것이 또 관광 상품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봄, 여름 할 거 없이 인파길도 인파에 북적이고 그러죠. 네. 그래서 기존의 관광지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궁과 월지, 월정교, 첨성대, 월성 이런 데도 야경이 또 포토스팟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그러니까 사진빨 잘 받는 곳 우선 뷰 좋고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는 건 그런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인파가 몰리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찾아와서 겸사겸사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박물관 관람객도 꽤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없었던 곳들이 황리단길 옛날에 없었잖아요. 없었죠. 2016년부터 이게 상인들이 이렇게 선전을 하고 홍보를 했다 그래요. 예, 지금 그 동궁과 월지 이런데 네. 밤 조명 같은 것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 새로 생겨났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첨성대 앞에서 사진 한 장은 의무적으로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다소곳이 서 있잖아요. 그 랜드마크라 해서 반드시 클 필요는 없고 뭔가 이렇게 아담 사이즈로 있는 그런 스타일이죠. 한 9m 정도 채 안 되니까는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요즘에 그 첨성대를 볼 때마다 기울어졌나 안 기울어졌나 이렇게 손가락으로 보기도 하고 볼펜으로 이렇게 수평도 잡아보고 하는데요. 네. 9월 달인가요? 그게 태풍 흰남노 이게 또 경주 지역을 휘몰아쳐 갖고 저 개인적으로는 속으로는 걱정 좀 되고 그랬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니 1400년이나 잘 버티고 있는데 무슨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냐. 기우다라고 이야기는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요. 지난번에 지진 났을 때요. 예. 그때 첨성대 기울어진 거 아니냐고 굉장히 걱정 많이 했었던 게 제가 기억나요.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첨성대 안전을 책임지는 국립문화재연구원에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첨성대가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 보면 북쪽으로 22.58cm 그리고 동쪽으로 약 6mm 정도 기울었다라는 자료를 입수를 했어요. 6mm 동쪽으로 기운 거는 이거는 싸울 때도 그 정도 오차는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22.58cm 이거는 많이 기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울 때부터 그럼 기운 거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중심축으로 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지 보면은 좀 뭔가 기울어진 것 같기도 하고 사진 찍어놓으면 실제로 사진 보면은 기울었다라는 게 보여요. 자세히 보면 보이고 그냥 실제로도 보면은 뭔가 약간 좀 북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언제부터 기울었다는 거는 잘 모르는 거죠? 모르죠. 그래서 계속 기울었다는 건데 처음 측량을 한 것이 이제 2009년 정도였는데 그때 이미 북쪽으로 20cm, 서쪽으로 7mm, 그때는 서쪽으로 기울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울었다는 결과를 얻어냈고 그것이 기울기로 따지니까 한 1.19도 정도였는데요. 그 2011년에 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첨성대가 왜 기울었고 어떻게 기울었는지를 검토하면서 그 유명한 피사의 사탑과 비교를 해가지고 그 이제 결과를 이게 추론을 했는데요. 피사의 사탑은 1990년에 보수 공사를 결정했을 때는 5.5m 정도, 그러니까 5.6도 정도 기울었다라는 건데요. 탑의 높이가 50m인데 5.5m 정도 기울었다 그러면 탑 높이의 10% 이상 기울었다라는 거여서 그 정도 기울었으면 무너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불가사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피사의 사탑은 그 보수 공사를 해서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첨성대는 그러면은 피사의 사탑만큼 기울어지지 않더라도 혹시 붕괴될 위험 같은 건 없나요?
그러니까 뭐 물론 피사의 사탑처럼 붕괴 위험에 처한 구조물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예. 문제는 피사의 사탑 밑에 그 지층은 보면 규칙적으로 침하를 하는데 첨성대 땅속은 뭔가 좀 불규칙적으로 침하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부동 침하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러네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뭐 당장 뭐 첨성대가 무너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하부 구조가 불규칙적으로 그렇게 침하를 하다 보니까 상부 구조를 보면 부재 간의 벌어짐이라든가 균열 이런 것들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주 지진 말씀 나눴지만 또 지진 발생하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이죠. 9월 12일 날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관측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진도 5.8의 강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후에 8일간의 이 여진이 한 600회 이상 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첨성대도 무사하진 못했는데 이 첨성대 기울기를 정량적으로 계속 이렇게 추적하고 측정한 것이 2014년인데요. 네. 그때를 0으로 기준했을 때 보면 이 북쪽으로 2.13cm 그리고 동쪽으로 이번에 동쪽으로 갔습니다. 1.03cm 정도 탑 전체가 이렇게 순간 이동하면서 기울었다라는 현상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부름 현상도 4.5mm 정도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1년 뒤에 포항 지진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년 2개월 만에 다시 2017년 11월 15일 날 포항에서 이제 진도 5.4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그 실측 자료를 보면 그 2016년 지진 때보다 동쪽으로 2.1mm, 북쪽으로는 1.8mm 정도 더 기울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경주 지진 때하고 비교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기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포항에서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2016년 경주 지진 이후에 2019년까지 한 3년간은 뭔가 한 3mm 정도 그 수치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에서 좀 그 주의 깊게 보는 것은 2020년부터 2년간의 추이를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2년 전인 2020년 10월 6일 측정할 때는 북쪽으로 2014년 기준으로 보면 2.27cm 기울었는데 그런데 6개월 뒤인 2021년 작년 3월 31일 날 보니까 1.8mm 더 기울었고 또 6개월 뒤에 작년 10월 측정을 할 때 보니까 2.58cm 기울었다라는 거여서 종합해 보면 1년 전인 2020년 10월 6일보다 2021년 10월 때 보니까 3.1mm 계속 이렇게 조금씩 북쪽으로 좀 기우는 그런 현상을 보이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북쪽으로 계속 기울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보면 첨성대 관리 등급은 주의 관찰을 요하는 C등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C등급이면 좀 심각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닌 게 뭐냐면 이제 현대 건축물을 그 뭐 등급을 이제 분류하는 관리 등급이 A, B, C, D잖아요. 그러니까 첨성대처럼 세운 지 1,400년이 지난 그런 건물인데 그게 무슨 A, B, C, D, A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C 정도면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도 늘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2019년 첫 측정했을 때 이미 북쪽으로 20cm 정도 기울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잖아요. 그래서 그 외 지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딱 이제 지나가 보니까 지금 현재를 따져보면 그 2021년 작년이죠. 그때 현재를 따져보면 2009년 이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 상태로 22.58cm 정도 기울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첨성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석재들이 정교하게 이렇게 둥그런 원 형태로 이렇게 끼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면 끼워져 있는 사이 틈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게 부동 침하가 큰 걱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지진 같은 또 변수도 있는데 그 첨성대 안에 보면 창구가 있잖아요. 그 창구 그게 12단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내부가 흙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첨성대가 북쪽으로 기울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 있던 흙이 자꾸 그쪽으로 이제 압력이 쏠리겠구나. 북쪽으로 가중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까지 배부름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북쪽 면의 윗부분 석재 일부가 바깥으로 왜냐하면 압력이 가니까 그래서 이탈되는 구조적인 변화가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럼 그 반대쪽 남쪽은요?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남쪽도 이게 괜찮지 않은 게 뭐냐면 첨성대가 북쪽으로 기울면서 흙의 압력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쏠리잖아요.
예. 남쪽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흙의 압력이 약해지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남쪽 면의 석재들은 또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이게 좀 틈이 벌어지고 그래서 남쪽이나 북쪽이나 별로 이렇게 완전히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관리 잘해야겠는데요. 이거 계속 그 추적 관리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첨성대 내부에 상시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경주 지진 같은 그런 대형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건 또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도 변수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하고 있다니까 뭐 믿어봐야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요즘에는 3D로 다 지금 예. 언젠간 혹시 또 갑자기 무너질 수 있으니까 예. 그 준비는 다 해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 시스템을 가동을 시켜가지고 계속 체크하면서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설마 부재 같은 게 이렇게 만약에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그걸 못 찾으면 안 되니까 그 짝을 다 전부 다 당연히 그런 건 다 합니다. 만들어 놨겠죠. 근데 지금 앞서 첨성대 기능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첨성대 별 관측하는 뭐 천문대 기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 삼국유사 선덕여왕 직위 3사조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선덕여왕 때 돌을 다듬어서 첨성대를 축조했다라는 기록이 별기에 있더라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삼국 사기에는 또 없어요. 근데 보면 이 별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별성자에다가 바라볼 첨자거든요. 그러니까 별을 바라보는 구조물이라고 했으니까 이론의 여지 없이 첨성대로 인식이 되어서 세종실록 지리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첨성대는 천문대고 가운데를 통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관측하게 됐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삼국사 절이라 그래서 뭐 이런 성종 때 그 기록한 편년체 사서가 있는데 그걸 보면 첨성대 축조연대는 647년 1월이다라고 아주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상학자인 와다 유지 그다음에 미국의 천문학자인 윌칼 루퍼스하고 영국의 과학사가인 조지프 니덤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첨성대는 천문대다라고 국제학계에 소개를 했죠. 아니 이렇게까지 고서의 기록으로 남아있으면 그냥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960년대부터 삼국유사 기록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견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름 근거는 뭐였냐면 첨성대를 보면 우리가 뭐 그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오르기도 힘들고 또 꼭대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오르더라도 천문을 관측하기가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평이 될까 말까한 공간에서 무슨 뭐 관측 활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회의감이 든다라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관측하면 안 됐나? 그러니까요. 9m 정도인데 왜 굳이 거기에 올라갔을까? 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얕고 의문이 끊임없이 이제 꼬리를 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하별 설이 다 나오는데 그래서 1960년대 보면 규표설이라고 해서 처음 나왔는데 규표라는 건 뭐냐면 지상에 수직으로 세운 막대를 이용해서 그 막대가 이제 뭐 이 햇빛이 이렇게 그림자가 나오면 그걸로 해서 사계절과 24절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런 도구인데 첨성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규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설이 있었고 1970년대는 또 주비상경설이라 그래서 이 첨성대가 1대 3의 원주율 그다음에 뭐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이라는 그 구고법이라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상징 숫자가 숨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견해들이 나왔죠. 당시 신라시대 때 이런 거 다 수학책 계산해가지고 넣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고대 중국의 그 천문 수학서인 주비상경에 거기 그런 원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첨성대 몸통의 윗지름이 그 창구 한 변의 길이의 약 3배다. 그 3배라는 것은 원주율이 3.14니까 흡사하다라는 거고 몸통 밑지름하고 정자석 한 변, 맨 꼭대기에 있는 정자석 한 변의 길이가 약 5대 3이고 몸통부의 높이하고 기단석의 대각선 길이를 재보니까 약 5.4더라. 5대 4더라라고 해서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그 3제곱, 4제곱은 5제곱이라는 그런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는데 거기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첨성대에는 주비상경의 수학 원리와 함께 천문현상의 상징 숫자들이 거기에 녹아있다. 뭐 이런 주장이 등장을 한 거죠. 혹시 학창 시절에 이거 안 배우셨어요? 전 역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설이 등장을 하고 수미산설이라고 해서 이 수미산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세계 중심에 서 있었다는
상상의 산인데 이 첨성대가 약간 벽 모양이잖아요. 네네. 그런 벽 모양을 보고서 착안한 건데 수미산이 바로 그 첨성대와 같은 모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수미산 모양을 본떠서 만든 제단이라는 설이 제기가 되고 최근에 또 우물설까지 등장을 하는데 이 원통의 몸체를 보면 맨 위에 꼭대기 보면 우물정자처럼 이렇게 네네. 정자석을 네. 놨잖아요. 뭐 그런 것이 우물을 연상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물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물을 퍼올립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사를 지내는 제단 역할을 했다는 거는 네. 나름 설득력 있어 보이기도 여러 가지 하거든요. 설득력 있는 이 이야기들이 있고 우물설도 설득력이 있다는 건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물이라는 것은 신라의 개국 신화와 좀 뭔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신라 시조 박혁거세가 우물인 나정에서 탄생했다라는 신화가 있고 그래서 이 첨성대가 우물설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견해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첨성대가 이 선덕여왕의 표상이다라는 겁니다. 표상이라는 게 상징이라는 겁니까?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덕여왕이 즉위할 때 성스러운 조상을 둔 여황제라는 뜻에서 성조 황고의 존호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선덕여왕의 성스러운 조상이 누구냐? 박혁거세와 석가모니다라는 거고 우물 형상의 어떤 첨성대 윗부분은 나정, 우물에서 태어난 박혁거세를 상징하는 거고 또 첨성대 가운데 문 창구가 있잖아요. 그것은 석가모니가 그 어머니인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났거든요. 예, 그 예. 창구가 바로 그 오른쪽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우물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취소할게요. 이것도 되게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요. 재미있는 해석이죠. 그래서 이 덜어는 일리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어떤 흥미로운 설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뭐 때로는 뭐 심오한 철학도 부여하고 아까 얘기했던 상징 숫자 뭐 이런 건 그렇고요. 고차원적인 뭐 수학 원리까지 도입을 하는 상황인데 또 이렇게 보면 뭔가 하여튼 이 좀 뭐랄까요. 그게 경강부에 또는 아전인수 같은 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견해도 삼국유사와 세종실록 그다음에 삼국사 절여와 같은 그런 그 역사서가 소개하고 설명했던 첨성대는 별을 관찰하는 구조물이다라는 기본 틀을 뒤집을 만한 그 주장은 아직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역시 첨성대는 천문대로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천문대설을 뒤집을 만한 어떤 결정적인 자료가 나오면 또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고서 기록에 뭐 그렇죠. 있다거나 그럼 모를까. 예,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한번 찾아보다가 한 편의 그 새로운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 논문이 뭐냐면 이게 그 외국의 이 기사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실은 그 자료인데요. 네. 그 보니까 서양에서는 이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아까 우물이 말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니요. 그다음에 제가 말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물 같은 곳에서 천체를 관측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고대 그리스 천문학자인데 크레오메데스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물 바닥에서 태양을 보게 되면 뭔가 평소보다 크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고대 로마의 자연과학자인데 플리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플리니는 대낮에도 우물에 반사된 별빛을 관측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물 안에서 보면 그 별빛을 대낮에도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근데 시각적으로만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낮에 별을 볼 수 없는 그 이유가 사실 있거든요. 뭐냐면 이게 낮에는 별을 보려고 그러면 수증기를 비롯한 어떤 대기 중에 많은 미세 입자 이런 것들이 그 햇빛에 반사가 되는데 그것을 난반사라고 하잖아요. 난반사니까 자꾸 이렇게 반사가 돼 갖고 별로부터 해서 지구로 오는 빛을 가려버리고 이렇게 반사시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낮에 별을 보려면 난반사를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대낮에 별 관측을 하려면 암상자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 잘 모르지만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두운 캄캄한 곳에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암상자 거잖아요. 같은 거죠. 그래서 이용하게 되는데 이 깊은 우물이 암상자의 대체물 같은 그런 거여서 고대에는 주간 별 관측에도 이용을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록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실물 자료 혹시 실물 자료는 없어요? 첨성대랑 비슷한 게 있으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사진도 보고 이렇게 그 기사도 좀 봤는데요. 우물 형태의 천체 관측이라는 제목의
그런 그 글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봤는데 신뢰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1428년에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건립된 우르구베그 천문대라는데 되게 유명해요. 거기를 보면 뭔가 깊은 우물 형태의 그런 천문대 같은 것이 남아있거든요. 예. 지금도 사진으로 보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1579년에 이스탄불 천문대의 부속 건물인 주간 천체 관측용 우물탑을 그린 그런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프랑스 파리 천문대라든가 또 오스트리아 크림스 문스터 천문대 뭐 이런 것들도 이 깊이 55m에서 59m 정도의 우물 형태의 부속 건물이 있다라고 하죠. 이런 그 천문대들은 모두 대낮에 별자리를 관측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지금 사마르칸트나 아니면 이스탄불 이런 데가 꼭 실크로드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는 곳이라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도 또 뭔가 여러 가지 상상력을 예. 갖게 만드는데요. 네. 근데 그럼 첨성대도 대낮에 천체를 관측하는 천문대 역할을 했다. 밤이 아니라 대낮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첨성대가 우물 형상이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첨성대가 고대에 알려진 주간 별 관측용 우물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동안에 제기되었던 모든 의문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된다. 왜냐하면 첨성대 내부에서 꼭대기로 불편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그 안에서 그 천정을 지나는 우물 같은 그 천정을 지나는 대낮의 별자리를 관측하라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꼭대기에 이제 관측 기구를 설치하려고 사람이 오르내리는 그런 용도는 되겠지만 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문 관측자까지 그 위로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이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천정을 바라보면서 관측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첨성대 안에 흙이 채워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사람이 들어가서 네. 그 공간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것이다. 뭐 이런 그럴 수도 거잖아요. 있고 그 공간이 그러니까 흙이 없어도 흙이 네. 언제 들어갔는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흙이 없으면 오히려 더 잘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양의 천문 지식이 신라에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라인들이 자체적으로 뭐 그런 대낮에 별을 보는 원리도 터득할 수 있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크로드를 거쳐서 서양의 천문 관측 지식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신라 고분에서 이 페르시아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네. 생산됐거나 서양의 영향을 받은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양인의 얼굴을 한 유물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뭐 이거 첨성대가 대낮 천체 관측용이다라고 100%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러한 견해 역시도 이제 상상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흥미로운 주장이다라는 거죠. 저도 사실 궁금해요. 뭔지. 신라인들이 뭘 봤는지 지금도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자, 흔적의 역사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